정부가 오늘 대학별 의대 증원 배분 결과를 발표할 전망입니다. 정원이 확정되면 2,000명 증원은 돌이킬 수 없게 되는데 의사협회는 발표를 강행할 경우 모든 파국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종섭 황상무 논란에 이어 국민의힘 비례 공천을 놓고도 당정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사천 논란은 이상한 프레임이라며 친윤계를 향해 정면 반박했습니다. 민주당 서울 강북을 재경선 결과 정치 신인 조수진 변호사가 현역 박용진 의원을 제치고 승리했습니다. 양문석 후보 공천을 둘러싼 당내 파열음도 여전합니다. 홍콩 중국화에 쐐기를 박는 보안법이 만장일치로 홍콩 의회에서 통과됐습니다. 반역이나 내란죄는 최고 종신형을 선고하고 외부 세력과의 결탁은 강력 처벌하도록 해 사업가와 언론인은 일상 업무가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열리는 미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개막전이 오늘 저녁 7시부터 펼쳐집니다. LA 다저스의 오타니는 지명타자로, 샌디에이고 김하성은 유격수로 선발 출전이 예상됩니다. 절기충분인 오늘 아침 서울의 체감온도가 영하 2도까지 떨어지는 등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낮 기온도 예년보다 낮아 쌀쌀할 전망인데 이 같은 꽃샘추위는 내일까지 이어진다는 예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0일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정부가 오늘 의대 증원 배분 결과를 공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 의대 증원 필요성을 강조하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합니다. 이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구체적인 정원 배정 결과를 공개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늘어나는 2,000명 가운데 80%를 비수도권에 배분하고 수도권엔 20%만 배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돌아갈 수 있는 마지막 다리마저 끊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비대위는 브리핑에서 의대별 정원이 확정 발표되면 사실상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과 동시에 전공의들이 돌아올 다리를 끊는다며 모든 파국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자초한 의료 공백 사태를 해결하기는커녕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부산대 의대 교수들이 자발적 사직을 하되 오는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의대 2,000명 증원은 의학 교육 체계를 후퇴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이제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의대 교수 설문조사에서 356명이 참여하였고 그중 79.5%가 자발적 사직을 하겠다고 하였으며 3월 25일 이후부터 사직서 제출을 시작할 것입니다. 3,058명을 매년 양성하는 한국의 의과대학들이 1년 만에 2,000명을 더 양성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급작스러운 2,000명 증원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은 그동안 공들여 쌓아온 의학교육 체계를 수십 년 전으로 후퇴시키는 참담한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대형 병원들이 경영난에 빠진 가운데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수련병원인 상계백병원이 교수들에게 자발적으로 임금을 반납해달라고 동의서를 보냈습니다. 상계백병원은 병원장 명의로 급여 반납 동의서를 교수진에게 이메일 발송했습니다. 동의서에는 의료 사태에 따른 우리 병원의 경영 위기에 대응하고자 급여 일부를 자의에 따라 반납하고자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이탈한 지 한 달이 되면서 곳곳에서 비상입니다. 수술이 많이 줄면서 병원으로 공급되는 혈액량도 줄었고 보관만 하다가 폐기하는 양이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웅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의 한 헌혈의 집. 혈액량이 부족할 때면 상품권이나 기념품을 추가로 주는 이벤트를 진행하기도 하지만 요즘은 예외입니다. 전공의들 집단 사직으로 수술 건수가 줄면서 혈액 수요도 덩달아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이탈한 이후 대한적십자사가 의료기관에 공급하는 혈액량은 이전과 비교해 10% 안팎 줄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도 한 종류를 제외하고는 모두 10% 넘게 감소했습니다. 문제는 혈액을 보관하는 기간이 한정적이라는 겁니다. 피 전체를 뽑는 전혈은 35일, 성분 체열기를 통해 뽑아내는 혈소판은 5일에 불과합니다. 의료 공백 사태 이후 하루 평균 1.8건씩 혈액 폐기가 이뤄졌는데 지난해 2, 3월 하루 평균 0.8건과 비교하면 2배가 넘습니다. 헌혈을 하는 만큼 수술이나 이런 것도 꾸준히 계속 원활하게 잘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지 못한 게 좀 맛이 아쉽죠. 폐기된 혈액은 대부분 혈소판이었습니다. 혈소판은 피를 멎게 하는 기능으로 혈액암 환자들에게 필수적이고 수술실에서도 빠질 수 없는 혈액 성분입니다. 대한적십자사는 버려지는 혈액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보관 기간이 짧은 혈소판보다 되도록 전혈 헌혈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치료제로 쓰여야 할 이런 자원이 폐기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고요. 불필요한 폐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 혈액 관리 그리고 수급에 대한 좀 조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정부와 의료계가 양보 없는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어 혈액 폐기는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어두운 전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윤홍성입니다. 정치권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위성정당의 비례대표 공천 문제를 놓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사천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친윤계를 중심으로 비판이 터져나온 건데 한 위원장은 이상한 프레임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친윤 핵심 이철규 의원은 어제 한동훈 위원장이 주재한 공천장 수여식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전날 한동훈 비대위 인사들이 비례대표 당선권에 배치됐다고 공개 저격한 데 이어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은 겁니다. 여당의 위성정당 국민의 미래가 당직자와 호남 출신 인사들을 홀대했다는 주장도 굽히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근으로 꼽히는 주기환 전 광주시당 위원장 등이 당선권 밖으로 밀린 걸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다른 친윤계 의원들은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원조 친윤 권성동 의원은 당원 당규를 언급하며 재검토 필요성에 힘을 보탰습니다. 호남에 도전한 여당 후보들은 자진 사퇴 배수진을 치며 당 지도부를 압박했습니다. 재조정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선거를 계속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지만 한동훈 위원장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시스템에 따라 공천한 거고 사천을 언급하는 건 이상한 프레임이라며 사실상 이철규 의원의 지적을 반박했습니다. 원하는 사람, 추천하는 사람이 안 됐다고 해서 자기들이 그걸 사천이라고 얘기하는 건 굉장히 이상한 프레임 씌우기에 불과한 것이고요. 한 위원장을 엄호하는 의견 역시 적지 않습니다. 비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뭐 말할 수는 있는데 좀 왜 그러실까 하는 좀 의문도 또 드네요. 큰 틀의 비례대표 공천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매우 잘했다. 수도권 후보를 중심으로는 공천 문제 등을 둘러싼 내부 파열음이 커지는 걸 우려하는 기류가 감지됩니다. 현장에서 뛰는 저희들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 당정 일치라고 맨날 얘기해놓고 이런 비례대표 인선에 대해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다만 특정인 검증이나 호남 홀대로는 살펴보겠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과거 골프 접대를 받은 의혹으로 징계 처분된 이력이 있는 이시우 전 국무총리실 서기관의 비례대표 공천이 취소된 것도 확전은 자제하겠다는 의중이 반영된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어제 이른바 한강벨트 지역을 돌며 서울 표심을 공략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은 여당의 험지로 꼽히는 경기 안양시를 찾아 지원 유세를 펼칩니다. 한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안양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을 격려하며 유권자들을 향해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논란에 휩싸인 양문석 후보에 대한 재검증을 당 지도부에 거듭 요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공천 유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내홍의 불씨가 잦아들지 않는 모습입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공천 갈등 이후 통합형 선대위에 합류한 김부겸 공동선대위원장이 양문석 후보와 관련해 연일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양 후보에게 직접 거취 결단을 촉구한 데 이어 당 지도부에는 재검증을 재차 요구했습니다. 전체 선거에 미칠 영향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이 후보에 대해서 재검증을 해달라 그렇게 지금 요청을 해놓은 상태. 시간이 가면 저절로 묻힐 수 있는 문제일까? 거기에 대해서 저는 조금 아니라고 보는 거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불량품이라고 지칭한 것 외에 추가로 불거진 논란을 문제 삼은 것으로 보입니다. 노 전 대통령을 매국노, 가면 쓴 미국인이라고 표현한 사실이 알려지며 친노계는 물론 비명계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열쇠를 쥔 이재명 대표는 공천 철회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막말 파문으로 공천이 취소된 정봉주 전 의원과 달리 양문석 후보는 정치인에 대한 평가를 한 거라며 당 일각의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도부 역시 이런 이 대표의 생각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국민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 발언이 아닌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적 견해까지 공천 번복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정치인에 대한 어떤 평가라든가 정책적 견해를 말한 부분을 가지고 한 기준을 가지고 양문석 후보를 재단하는 게 맞냐라고 하는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오는 21일 후보 등록 시작일을 앞두고 공천 번복은 사실상 어려울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이를 모를 리 없는 민주당 내 비명계가 양문석 후보 논란을 계속 들고 나오는 건 공천 과정에서 틀어진 감정, 나아가 당내 역학구도를 둘러싼 기싸움 성격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 서울과 인천 지역 표심 공략에 나섭니다. 이 대표는 오전엔 서울시당 선대위 출범식에 참석해 한강벨트 등 주요 격전지 사수를 위한 결의를 다집니다. 이어 인천 지역 전통시장과 상가를 돌며 윤석열 정부 심판론을 부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봉주 전 의원의 공천 취소로 다시 치러진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2인 경선에서 박용진 의원이 조수진 변호사에게 졌습니다. 현역 하위 평가 감점과 경쟁자의 여성 신인 가점으로 64% 이상 득표의 승산이 있었는데 그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준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이 지난 18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된 서울 강북을 지역구 2인 경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노무현 재단 이사인 조수진 변호사가 강북을 지역 재선인 박용진 의원을 꺾었습니다. 박 의원은 정봉주 전 의원과의 대결에 이어 또 고배를 마셨습니다. 서울 강북구을 1등 후보자는 조수진 후보입니다. 공개할 수는 없지만 상당한 정도의 득표 차이가 있었습니다. 현역 평가 하위 10%인 박 의원은 경선 득표율의 30%가 깎입니다. 여기에다 맞상대인 조수진 변호사는 여성 신인 가점 25%를 받아 박 의원은 64% 이상 득표해야 본선 진출을 노릴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해도 너무한 경선에 보다 너무한 규칙으로 지금 일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선에 참여한 만큼 박 의원의 강북을 지역 3선 도전은 좌절됐습니다. 하지만 탈당 등 외부로 이탈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 지역 경선 투표에 전국 권리당원 투표를 70%나 반영토록 한 규칙 등 불공정 이슈를 당에 남아 계속 부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민주당 지도부는 시스템에 따라 공정한 공천이 이뤄졌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임종석, 홍영표, 전해철 등 앞서 탈락한 인사들에 이어 박용진 의원까지 비명 속가내기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과일을 비롯한 식품 물가에 이어 유가까지 들썩이고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5개월여 만에 최고치로 올랐는데 당분간 유가 상승세가 이어질 전망이어서 물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홍상희 기자입니다. 국제유가 오름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선물 가격은 2.1% 오른 1배럴에 82달러 72센트, 브렌트유 선물 가격도 하루 사이 1.8% 오른 86달러 89센트로 마감했습니다. 지난해 10월 말 이후 5개월여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러시아 정유시설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이 이어진 데다 이라크가 원유 수출 제한 방침을 밝혔고 중국 경기 회복 기대감까지 유가 상승을 부채질했습니다. 국제유가는 평균 2주 뒤에 국내 주유소에 반영되는데 국내 휘발유 값은 7주 연속 상승세를 보여 기름값 인상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치솟는 장바구니 물가에 이젠 기름값까지
시민들은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사과를 2개 먹던 것도 하나 갖다가 반에 반 뭐 이렇게 먹는 경우가 너무 물가가 너무 비싸서 기름값까지 더 오른다 그러면 서민 생활하는데 너무 많이 힘든 것 같아요. 물가를 잡기 위한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도 촉구합니다. 들어오는 수입은 일정한데 소비되는 양은 많기 때문에 유가 정책이 됐건 물가 정책이 됐건 좀 짜임새 있는 경제 구조를 갖춰야 우리 서민들이 좀 편한데 체감이 되지를 않아요. 최상목 부총리는 유류세 인하 연장 카드를 꺼냈습니다. 국제 유가 불안이 지속된다면 유류세 인하를 24년 4월 이후에도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가 기존 전망을 뒤집고 석유 공급 부족을 경고하면서 국제유가 상승세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난달 농산물 물가가 20% 넘게 오른 가운데 국제유가 상승으로 외부 충격까지 더해지면서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홍상입니다. 무디스가 앞으로 6달 동안 한국의 소비 지출이 다소 부진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무디스는 어제 발간한 한국 소비자 동향 보고서에서 고금리와 부동산 침체가 소비 심리 회복을 제한할 것이라며 필수 품목 위주의 선택적 소비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무디스는 또 국내 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코로나19 이후 가계 자산 구조가 개선되고 있지만 부채 상환 능력이 취약한 저소득층 위주로 리스크가 지속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올리는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 전국 아파트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1.52% 올랐습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 호텔 엘루이 부지에 지어진 더 펜트하우스 청담. 전용 면적 407제곱미터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163억 2천만 원에서 164억 원으로 올라 4년 연속 가장 비싼 아파트가 됐습니다. 이처럼 전국 아파트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1.52% 상승했습니다. 특히 세종과 서울 등 7개 시도가 올랐습니다. 반면 대구를 비롯한 10개 시도는 떨어졌습니다. 올해 전국 아파트 공시가격이 소폭 인상에 그친 건 시세의 69%만 반영한 임시조치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시세와 공시가격 사이의 괴리가 크다며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2035년 90%까지 높이는 로드맵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부동산값 급등에 현실화 로드맵까지 겹쳐 공시가격과 보유세 부담은 급증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로드맵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낮춰놓고 수정 혹은 폐기 여부를 논의한 끝에 로드맵 폐기를 발표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더 이상 국민들께서 마음 졸이는 일이 없도록 무모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입니다. 공시가격은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준인 만큼 로드맵 폐기로 국민 부담이 줄어든다는 논리입니다. 부동산 공시가격이 합리화되면 국민들이 내는 보유세라든지 건강보험료 같은 부담은 줄어들고 또 기초생활보장과 같은 혜택은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다만 로드맵 폐기 이후 내년 공시가격 산정 방법은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연구 용역 결과를 반영해 오는 7, 8월쯤 방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로드맵 폐기가 정부 뜻만으로는 어렵고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총선 결과가 중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정부가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오늘부터 건설 현장 불법 행위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섭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일부 현장에서 노조원 채용 강요와 초과 수당 과다 청구 방식의 원래비 강요가 있다는 현장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정부는 한 달 동안 현장 점검을 하며 일부 건설 현장의 불법적 움직임을 사전에 차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음 달 22일부터 집중 단속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최근 화재 우려를 이유로 전기차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게 해서 입주민끼리 갈등을 빚는 경우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기차 확산을 피할 수 없는 만큼 불필요한 갈등이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윤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차 중인 전기차에서 불길이 터져 나옵니다. 폭발하듯 난 불은 순식간에 번져 차량 5대를 불태웠습니다. 재작년 2월 부산 안락동에 있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난 화재입니다. 이처럼 전기차 화재가 잇따르자 지하주차장 출입을 막는 아파트가 생기고 있습니다. 400세대가 넘는 이 아파트 단지는 입구 곳곳에 현수막을 걸어놨습니다. 이번 달부터는 지하주차장에 세운 전기차에 경고장까지 붙이며 엄격한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아직 검증이 안 됐으니까 화재가 나면은 화재가 나면 아파트 어떻게 되겠어요? 지하에 어떻게 되겠어? 지하에가 시설이 다 있는데, 에? 불이 났을 때 전 못 끄잖아. 전기차는 끌 수가 없잖아요. 내연기관 차량과 다르게 전기차는 지상에만 주차하라는 겁니다. 지상에 있는 전기차 충전 구역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곳에선 전기차와 일반 차 모두 주차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를 가진 입주민들은 차별을 하며 강한 불만을 드러냅니다. 저렇게 플랜카드를 걸으시니까 저희가 잠재적 방화범 같은 느낌이 들어서 내연기관차들도 주차 중에 다 불이 나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실제 자동차 만 대당 화재 발생 비율을 보면 전기차 증가세가 가파르긴 하지만 내연기관이 여전히 더 높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차 제한이 도입되자 조치를 철회해달라며 행정기관에 민원을 넣는 등 입주민 사이의 갈등으로 번지는 모습입니다. 전문가들은 제도 손질이 전기차 확산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발생한 현상이라고 지적합니다. 전기차 화재 원인으로 꼽히는 과충전 방지 조치와 진압 방식, 주차 구역 같은 제도가 세밀하게 마련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실제 전기차의 화재 같은 경우는 충전율을 한 85% 선으로 제한을 한다고 할 경우에 99% 이상 방지가 가능하거든요. 인프라 구축이 상당히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전기차 인프라 구축이 더디게 진행되는 만큼 비슷한 갈등은 언제든 반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코인 사기로 고객들로부터 1조 4천억 원대 코인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하루인베스트 경영진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루인베스트 운용사 공동대표 A씨 등은 어제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하루인베스트에 코인을 예치하면 이른바 무위험 고수익 운용 전략을 통해 원금을 보장하고 업계 최고 수준의 수익을 지급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인 혐의를 받습니다. 어제 오후 6시 20분쯤 인천 신현동에 있는 빌라 외벽이 강풍에 떨어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이 서둘러 안전조치를 취하면서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고가 날 당시 인천 전역에는 강풍특보가 발효된 상태였습니다. 홍콩 중국화에 쐐기를 박는 홍콩판 국가보안법이 만장일치로 홍콩 의회에서 통과됐습니다. 홍콩판 국가보안법은 반역이나 내란죄에는 최고 종신형을 선고하고 외부 세력과의 결탁은 강력히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2019년 6월부터 연말까지 홍콩을 뒤흔든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계기로 이듬해 6월 중국 정부가 시행한 홍콩 보안법. 이 보안법을 보강해 홍콩 중국화의 쐐기를 박는 홍콩판 국가보안법이 홍콩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市民意識到國家安全嘅重要性，補齊香港維護國家安全嘅短板，盡早完成23條立法，已成為社會上廣泛嘅共識。 반대 시위도 없이 논의부터 의회 승인까지 50일 만에 속전속결 처리된 홍콩판 국가보안법은 국가분열, 테러, 외국 세력과 결탁 등 39가지 안보범죄와 이에 대한 처벌을 담고 있습니다. 반역이나 내란죄의 최대 종신형,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할 목적의 간첩행위 등의 최대 20년형이 선고됩니다. 외부 세력과 결탁을 막기 위해 허위사실 공표 같은 가벼운 범죄도 외부 세력과 공모하면 징역 10년 중형에 처해집니다. 오는 23일 발효되는 홍콩판 국가보안법으로 홍콩 내 반체제 활동 탄압은 더욱 가혹해지게 됐습니다. 홍콩 거주 사업가와 언론인은 일상 업무가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for media and other organisations. This is also a concern, as well as the new concerns about laws on collaborating with foreign forces or links with foreign countries or foreign organisations. 홍콩판 보안법으로 아시아 금융허브란 홍콩 위상도 더욱 추락할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YTN 정수입니다. 제1차 한중 경영자 회의가 베이징에서 처음 열렸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첫 대면 행사인데 홀대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코로나19로 맥이 끊겼던 한중 기업인 사이 대면 행사가 베이징에서 처음 열렸습니다. 비공개 토론을 거쳐 경제협력 활성화와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다음번엔 서울에서 만나기로 하는 등 회의 정례화도 약속했습니다. 양국 경제 협력이 한 단계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자유로운 투자와 기업 활동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이번 회의에 참여한 한국 기업은 11곳, 재계 전체를 대표한다고 보긴 어려운 규모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중국 쪽 업체 14개사에선 대부분 부사장급 이하가 대표로 나왔습니다. 회의를 공동 개최한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고령의 손경식 회장이 직접 건너온 반면 중국 국제 다국적 기업 촉진회가 부회장을 보낸 것도 격에 맞지 않았습니다. 正确看待对华贸易逆差，让更多互利共赢成果惠及两国人民。 애초 행사에 참석하기로 했던 베이징 시장은 막판에 부시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이튿날 베이징 당서기를 만나기로 했다지만 지방정부 차원의 응대라는 한계를 지닙니다. 很多的韩国企业都在北京设立了总部，或者开展了研发、生产、销售等核心业务板块。 앞서 미국과 일본 재계가 대규모 방중단을 꾸리고 리창 총리와 잇따라 만났던 것과 대조적입니다. 국정농단 사건 이후 한국경제인협회로 재건 중인 옛 전경련의 구심점 역할이 아쉽단 말이 들립니다. 미중 전략 경쟁 속에 예전만 못한 한중 관계의 현주소이기도 합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지난해 전 지구 기온과 해수면 온도, 해빙 면적 등 기후변화 지표가 역대 최악 수준에 도달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세계 기상기구 WMO는 어제 발표한 2023년 전 지구 기후 현황 보고서에서 지난해 전 세계 이산화탄소 농도가 산업화 이전보다 50%나 늘었고 평균 온도도 관측 사상 가장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바다 온도도 4월부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이로 인해 빙하가 녹으며 남극 해빙도 위성 관측이 시작된 1979년 이후 가장 적었습니다. 미국 프로야구 LA 다저스와 샌디에고의 메이저리그 서울 개막전이 오늘 저녁 7시부터 펼쳐집니다. 지난 15일 입국한 LA 다저스와 샌디에고는 그동안 LG와 키움, 팀 코리아 선발팀과 연습 경기를 통해 컨디션을 끌어올리며 개막전에 대비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상 처음으로 열리는 메이저리그 개막전에서는 LA 다저스의 글래스노우와 샌디에고의 다르비슈가 선발 맞대결을 펼칩니다. 또 다저스의 오타니는 지명타자로 샌디에고의 김하성은 유격수로 선발 출전이 예상돼 한일 타자 맞대결도 펼쳐질 전망입니다. 오늘은 봄의 네 번째 절기 춘분이지만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상 1.5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4도나 낮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영하 1도 안팎까지 뚝 떨어져 있습니다. 막바지 꽃샘추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진 뒤 내일 낮부터 점차 누그러지겠습니다. 심한 기온 변화에 대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륙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동해안 지역은 오후까지 눈이 이어지겠습니다. 앞으로 강원 산간에 최고 5cm, 경북 북부에도 최고 3cm의 눈이 더 내려 쌓이겠습니다.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비구름 뒤로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3에서 7도나 낮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5도, 춘천 영하 1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낮에도 예년 기온을 밑돌며 쌀쌀하겠습니다. 서울 9도, 광주 10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목요일인 내일 낮부터는 예년 수준의 봄 날씨를 회복하겠습니다. 다만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에는 전국에 또다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현재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강풍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그 밖의 지역에서도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보이니까요.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하면서 빅5 병원과 연계된 대학 교수들이 모두 집단 사직 대열에 나서게 됐습니다. 성균관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의대 기초의학교실, 삼성서울병원, 강북삼성병원, 삼성창원병원 교수 400여 명이 화상으로 회의한 결과 사직서를 취합해 동시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의대 병원 소속 교수 88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응답자의 83.1%가 단체 행동에 찬성했으며 이 가운데 3분의 2 이상이 자발적 사직에 동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대 증원을 둘러싸고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오늘부터 사흘 동안 새 회장을 뽑는 선거에 돌입합니다. 의사협회는 오늘부터 22일까지 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전자투표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과반의 표를 얻은 후보가 나올 경우 당선되고 그렇지 않으면 다득표자 2명에 대해 오는 25일부터 이틀 동안 결선 투표를 진행해 26일 당선자를 확정하는 방식입니다. 회장 선거에는 모두 5명이 출마했는데 강경파 후보가 당선될 경우 개원 의사들의 단체 행동을 이끌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병원을 떠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전공의에 이어 교수들마저 이탈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는 군의관들이 제대 전 병원에 조기 복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전공의 집단 이탈이 시작된 건 지난달 19일부터입니다. 이후 한 달이 지나도록 전공의들은 병원 복귀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 역시 물러서지 않고 예고했던 대로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를 상대로 면허 정지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전 조치로 문자와 우편 등으로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고 직접 받지 못한 전공의에겐 홈페이지에 공시하는 방식으로 전달을 마쳤습니다. 전공의 여러분들께는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현장으로 바로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은 오는 25일부터 이뤄질 전망입니다. 전공의 처벌과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대 교수들은 25일부터 집단 사직서 제출을 예고했습니다. 서울의대와 연세의대에 이어 부산의대 교수들도 오는 25일에 사직서를 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79.5%가 자발적 사직을 하겠다고 하였으며 3월 25일 이후부터 사직서 제출을 시작할 것입니다. 한 달째 이어진 의사 집단 행동으로 인한 피해는 공식 접수된 것만 520건에 달했고 70%는 수술 지연 사례였습니다. 진료와 수술이 급격히 줄면서 이른바 빅5 병원은 매일 수십억 적자가 나는 등 비상경영 체제로 전환하는 병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진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군의관과 공보위를 파견한 정부는 제대 후 상급종합병원 근무가 확정된 군의관을 제대 전 병원에 조기 복귀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엔 공보위와 군의관 250명을 추가로 파견하는데 1차 때와 달리 전문의 자격을 갖춘 인원이 대폭 투입될 전망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4월) 총선 관심 지역을 소개하는 민심 2024 격전지를 가다 이번엔 서울 종로입니다. 최재형 의원이 현역으로 버티고 있는 이곳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원 변호사, 또 검사 출신 금태섭 전 의원이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강민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제가 있는 이곳은 대한민국 정치 1번지 서울 종로입니다. 경복궁과 청와대가 있는 이곳은 역대 대통령 3명을 배출한 지역구로서 대권 잠룡의 필수 코스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으로 옮겨지긴 했지만 여야는 여전히 이곳 종로의 수성과 탈환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이번 총선에선 법조인 출신 3명의 진검 승부가 펼쳐지게 됐습니다. 도전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원 변호사입니다. 지난 총선 도전지였던 충북을 떠나 과거 장인의 지역구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곽상원 후보입니다. 제 명함 하나 올릴게요. 감사합니다. 잘생기셨다. 감사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치적 유산을 이어받겠다는 다짐을 앞세웁니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매우 많은 변모가 있었어요. 제게 주어진 역할이라고 여기고 지금도 정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는 현역은 2022년 민주당 후보가 불출마한 재보궐선거 때 입성한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입니다. 일찌감치 본선행을 확정한 뒤 바닥 민심을 다지며 재선을 노립니다. 열심히 하시면 괜찮아요. 네, 하여튼 더 건강하시고요. 하여튼 저는 저 국회에서 민생 잘 챙기겠습니다. 감사원장을 지낸 판사 출신이란 공직 이력이 강점입니다. 공적 분야에서 제가 법관으로서 또는 감사원장으로서 제가 걸어왔던 길에 대해서 종로의 발전을 위해서 누가 적합한 인물인지를 분명히 판단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전국의 축소판이라고 불리는 만큼 인구와 소득 구성은 다양한 편입니다. 서쪽의 평창동과 사직동은 보수세가 강하지만 동쪽의 창신동과 숭인동 그리고 중앙의 대학가를 품은 해화동과 이화동은 부동층이 많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종로의 진짜 변수는 이곳을 거친 수많은 정계 거물입니다. 노무현, 이명박 전 대통령, 정세균 전 총리, 이낙연 대표 등 중량감 있는 인사들의 이름이 빼곡합니다. 지역구 표심이 유독 전국 민심을 따르는 성향을 보이는 이유입니다. 판세도 어느 한쪽 당이 유리하지 않습니다. 지난 16대 때부터 18대까지는 국민의힘 계열 후보가 배지를 달았지만 2002년 정세균 전 총리가 깃발을 꽂은 이후 최근 총선까진 민주당 쪽 손을 들어줬습니다. 22대 총선을 앞둔 현재 주민들의 바람은 어느 때보다도 경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자연 경관지구나 문화재 보호지역에서 벗어나길 바라는 규제 완화 목소리가 특히 큽니다. 40년 이상 살았죠. 개발을 하면 좋죠. 지금 굉장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낙후돼 있는 지역이잖아요. 밑바닥 경제를 살리고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달라는 요청도 많습니다. 우리는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입장에서 시장 여건도 좋아지고 분위기도 좀 좋아지고 누가 정치를 하든 간에 국민들을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최재형 의원이 강한 여당을 앞세우는 이유입니다. 국민의힘 소속인 서울시장, 종로구청장과 원팀으로 용도지구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우리 정부나 서울시 입장도 불필요한 규제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완화하겠다는 그런 입장이어서 2년 동안 털을 닦은 곽상원 후보는 구역별 맞춤형 발전 전략을 내걸었습니다. 주거지와 대학가, 문화유산 근처의 개발 전략이 똑같을 수 없다는 게 핵심입니다. 하나의 구로 되어 있지만 동쪽과 서쪽 지역, 그다음에 중앙 지역이 서로 그 정책 수요가 다른 지역입니다. 이런 거대 양당의 각축전에 개혁신당 물결을 타고 금태섭 후보가 뛰어들었습니다. 종로를 프랑스 파리같이란 문구를 내걸며 전통과 미래가 함께하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포부입니다. 종로가 정체돼 있고 주민들의 삶이 편안하지 못한 부분을 고치고 개선하려고 그런 공약을 내게 되었습니다. 종로의 민심은 현재까진 안개 속이란 관전평이 많습니다. 수성에 나선 집권 여당과 재함락을 노리는 민주당, 여기에 돌풍을 기대하는 제3지대까지 정치 1번지 주민들의 선택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여당의 비례위성정당 국민의 미래 공천을 둘러싸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이른바 사천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호남 홀대론을 지적했던 친윤 핵심 이철규 의원에 이어 어제는 원조 친윤 권성동 의원이 정당 득표율 15% 미만 지역 출신을 우대하도록 하는 당헌 당규를 언급하며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친윤계 의원들은 비례대표 후보 명단 당선권에 당직자나 호남 인사들이 배제되고 일부 납득할 수 없는 후보들이 배치된 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자기 사람 심기 때문이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비례 당선권 중 단 한 명도 자신이 추천한 사람이 없다며
본인들이 추천한 사람이 안 됐다고 그걸 한동훈 사천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이상한 프레임 씌우기라고 반박했습니다. 서울 강북을 지역 총선 후보를 뽑는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현역 박용진 의원이 조수진 변호사에게 패해 탈락했습니다.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그제부터 이틀 동안 진행된 서울 강북을 경선 결과 노무현 재단 이사인 조수진 변호사가 1등을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박범계 중앙당 선관위원장은 후보별 득표율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상당한 정도의 차이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병대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종섭 주 호주 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조사 날짜를 지정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대사 측은 어제 오후 6시쯤 이 대사 측 변호인이 공수처를 방문해 조사기일 지정 촉구서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사는 수차례 밝혀왔듯이 언제든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이라며 변호인을 통해 하루빨리 조사 기일을 지정해 주기를 촉구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전 부원장이 재직하고 있는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를 소환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어제 부동산 개발업체 A사 대표 김모 씨를 불러 전 부원장에게 부당하게 금품을 준 사실이 없는지 등을 캐물었습니다. A사는 지난 2017년 경기 남양주시에 2,800가구 규모의 주택단지를 공사하는 과정에서 산지 전용 환경 영향 평가를 받지 않았다며 남양주시로부터 공사 중지 명령을 받게 되자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현지 시간 18일 미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의 연례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나란히 전시관을 마련했습니다. 전 세계 D램 시장 점유율 1, 2위인 두 기업은 세너제이 컨벤션 센터에서 마이크론과 구글, 아마존 등과 함께 전시 부스를 꾸렸습니다. 삼성전자는 업계 최초로 D램 칩을 12단까지 쌓은 5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HBM의 실물을 전시했습니다. SK하이닉스도 HBM3 12단 적층 실물을 공개했습니다.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이 공중급유 비행에도 성공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 번의 공중급유로 작전 반경도 50% 넘게 늘어나게 돼 전투력도 극대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과 공중급유기 KC-330기가 나란히 남해상을 날고 있습니다. 잠시 후 공중급유기에서 급유막대가 내려오고 KF-21 전투기도 서서히 접근합니다. 비행 속도와 기류 등을 정확히 계산해야 하는 한치의 오차도 허용해서는 안 되는 긴박한 상황. 공중급유기의 급유막대가 KF-21 전투기의 공중급유 연결부에 정확히 연결됩니다. KF-21 전투기의 첫 공중급유 임무 비행이 성공하는 순간입니다. 지난해 4월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첫 시험 발사에 성공한 뒤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지난해 10월 일반에 선보이며 화려한 롤 기동도 펼쳤습니다. 이번에 다시 공중급유 임무 비행까지 성공하면서 개발은 순항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1회 공중급유로 채공 시간이 길어져 최소 약 50% 이상의 작전 반경이 확대돼 작전 효과 등 전투력도 극대화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중급유는 전투기의 작전 반경과 채공 시간을 늘릴 수 있고 연료 대신 무장을 더 탑재해 무장력까지 높일 수가 있습니다. KF-21 전투기의 공중급유 능력 검증은 내년 3월까지 60여 차례에 걸쳐 진행될 예정입니다. 방사청은 공군 배치가 시작되는 오는 2026년 상반기까지 KF-21 전투기의 성능을 지속적으로 검증해 전력화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이 시각 세계는입니다.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하더라도 주한미군은 한국에 남겨둬야 한다는 지적이 미국 의회에서 나왔습니다. 반면 트럼프가 집권할 경우 주한미군을 철수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미국 싱크탱크에서 제기됐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워싱턴 싱크탱크인 허드슨 연구소가 미 하원 외교위원회 인도태평양 소위원회 위원장인 한국계 영김 의원을 불러 대담했습니다. 김 의원은 타이완에서 분쟁이 벌어질 경우 주한미군을 보내야 할지 질문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북한이라는 위협이 있는 한 한반도에서 미군을 옮기는 건 큰 실수가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South Korea is faced with immediate threat of North Korea. So protecting the security concerns in the Korean peninsula is probably the number one concern in their mind. 김 의원은 중국 시진핑 주석이 노리는 건 인도 태평양 전체의 패권이라며 타이완 분쟁이 벌어지면 주변 모든 나라들이 위험에 처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미일 공조를 강화한 건 시의적절하다며 누가 차기 대통령이 되건 동맹과의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Regardless of who occupies the White House, our continued engagement and strengthening our relationship with our friends and partners in the Indo-Pacific must be our number one foreign policy priority. 한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빅터차 한국석좌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봤습니다. 트럼프가 북한 김정은과 직거래로 문제 해결에 나서면서 주한미군이 더는 필요 없다고 주장할 게 분명하다는 겁니다. 동시에 트럼프가 재집권하면 한국의 장거리 미사일과 핵무기 보유에 대해서도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용인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놨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기입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파병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는 가운데 세르게이 나리시킨 러시아 대외정보국 국장은 만약 프랑스군이 파병된다면 러시아군의 우선적인 공격 표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프랑스가 이미 우크라이나에 파병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초기에는 약 2,000명 규모의 병력을 보낼 것이라는 정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리시킨 국장은 이미 우크라이나에서 많은 프랑스인들이 사망했다며 관련 수치가 공개될 경우 프랑스에서 시위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주장도 펼쳤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하마스 소탕을 위해서 가자지구 최남단 도시인 라파에서 지상전이 불가피하다는 의사를 바이든 미 대통령에게 전했다고 말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의회 외교 국방위원들에게 이스라엘군의 라파 진입 필요성에 대해서 미국과 의견 충돌이 있었지만 하마스 제거에 관해서는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유럽 각국에서 일회용 전자담배 판매를 법으로 금지하려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EU의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니코틴이 함유된 일회용 전자담배 출시를 금지하는 벨기에 정부 규정을 승인했다고 EU 전문 매체 유락티브가 전했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는 프랑스 파리 하계올림픽에 개인 중립 자격으로 출전하는 러시아와 벨라루스 선수들의 개막식 행진 참여를 불허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IOC는 스위스 로잔에서 집행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탈리아 역사상 첫 여성 총리인 조르자 멜로니 총리가 딥페이크 음란 동영상과 관련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탈리아 안사통신은 사르데냐 섬 사사리 법원이 원고인 멜로니 총리에게 오는 7월 2일 재판 출석을 요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멜로니 총리는 자기 얼굴을 합성해서 딥페이크 음란 동영상을 제작 유포한 두 사람에 대해서 10만 유로, 우리 돈으로 약 1억 4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는 이었습니다. 서울역과 명동, 남산 일대가 공연예술의 중심지인 공연예술벨트로 조성됩니다. 또 국립극단은 14년 만에 다시 국립극장으로 돌아갑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1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문화예술 대표 공간 조성 계획을 밝혔습니다. 계획에 따르면 서울역 인근에 있는 옛 기무사 수송대와 남산 자유센터 건물은 서계동 복합문화공간과 남산 공연예술창작센터로 바뀝니다. 장재현 감독의 오컬트 미스터리 영화 파묘가 해외 극장가에서도 흥행 신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난달 28일 인도네시아에서 공개된 파묘는 개봉 20일 만에 180만 관객을 모으며 현지에서 개봉한 한국 영화 가운데 흥행 1순위에 올랐습니다. 또 베트남에서는 개봉일인 지난 15일 66만 달러의 매출을 거둬 현지 개봉 한국 영화로는 역대 최고 오프닝 스코어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다양한 장르의 영화가 흥행하면서 관객 수와 극장 매출액이 모두 늘었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가 낸 한국영화산업 결산 보고서를 보면 지난달 극장을 찾은 전체 관객 수는 1,146만 명으로 지난해 2월과 비교해 78.4% 늘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7년에서 2019년 4위, 2월 평균 관객 수 1,767만 명의 64.8%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시안컵에서 하극상 논란을 빚었던 이강인 선수가 어제 입국해 대표팀에 합류했습니다. 이강인은 오늘 기자회견에 앞서 사과문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아시안컵에서 주장 손흥민과 충돌로 한 달 넘게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이강인이 입국장을 빠져나옵니다. 무거운 마음이지만 밝은 표정으로 여느 때와 같이 팬들에게 손을 흔들며 팬들이 건네준 선물도 받았습니다. 지난달 손흥민을 찾아가 직접 사과를 하고 손흥민도 이강인을 보듬고 팬들에게 용서를 구했지만 아직 이강인의 대표팀 선발에 싸늘한 시선은 남아있습니다. 이강인은 팀이 합류해 황선홍 감독과 얘기를 나눈 뒤에 오늘 대표팀의 공식 기자회견에 앞서 직접 사과문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대표팀은 태국전을 위한 이틀째 훈련을 소화했습니다. 주로 국내파 선수들은 패스와 전술 훈련을, 첫날 빠졌던 손흥민과 조규성, 황인범 등은 회복 훈련에 주력했습니다. 팀 분위기를 다잡는 것이 급선무라는 판단에 따라 훈련은 전면 비공개로 진행했습니다. 많은 것을 주문하고 원하는 건 좀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좀 단순하게 조금 집약적으로 준비해서 경기할 생각입니다. 황선홍 감독은 이강인의 선발과 비공개 훈련, 사과문 발표까지 철저한 계산에 따라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화학적인 결합까지 이뤄낼 수 있을지 선수들이 경기장에서 보여줘야 할 차례입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고위 충돌 논란 속에 잇따라 금메달을 놓친 남자 대표팀 에이스 박지원을 비롯해 세계 선수권에 출전했던 우리나라 쇼트트랙 선수단이 귀국했습니다. 남자 1500m와 1000m 결승에서 선두를 달리다가 뒤따라 오던 황대현에 밀려 넘어져 계주 은메달 한 개에 그친 박지원은 목 보호대와 팔 붕대를 하고 입국장에 들어서서 황대현의 사과 여부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황대현은 잇따른 충돌에 대해 서로 경쟁하던 상황이었다며 박지원에게 죄송하고 절대 고의로 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절기 춘분이지만 봄을 시샘하는 꽃샘추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상 1.5도,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영하 1도 안팎까지 떨어져 있는데요. 막바지 꽃샘추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진 뒤 내일 낮부터 점차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3에서 7도나 낮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관령 영하 6.7도, 춘천 영하 1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낮에도 어제보다 또 예년보다 낮겠습니다. 서울 9도, 대전 10도, 대구 11도가 예상됩니다. 한편 동해안 지역은 오늘 오후까지 눈이 더 이어지겠습니다. 앞으로 강원 산간에 최고 5cm, 경북 북부에 최고 3cm의 눈이 더 내려 쌓이겠습니다. 오늘 그 밖에 내륙은 대체로 맑겠고요.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다가오는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에는 전국에 또다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6시 5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